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점유권 마지막 부분을 하다가 말았죠.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점유보호 청구를 먼저 받고 오늘은 점유자 회복자 관계 본다고 했는데요. 교재 보시면 212쪽입니다. 212쪽.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이 소유자인데 권한이 없는 갑이 이거를 을에게 팔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병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을을 상대로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본권자로서 본권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이런 거라면 이 소송에서는 을이 승소한다는 거예요? 병이 승소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거예요? 무권리자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누가 승소하겠어요? 병이 승소하겠죠. 그러면 을은 이제 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을은 이 목적물의 현재 점유자고요. 그리고 이 병은 돌려받을 회복자예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야.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것은 이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부적법 무효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부적법할 때. 부적법해서 이 사람이 점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민법이 세 가지의 규정을 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해 왔다.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을은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과실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과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과실은 어떤 게 있냐면 천연 과실이 있고요. 천연 과실이 있고 법정 과실이 있습니다. 천연 과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배, 감, 귤 이런 것들이 천연 과실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산출물이라고 해요. 산출물. 그러니까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을 천연 과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과일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죠. 그러면 어미소가 원물이면 송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출물이니까 천연 과실이 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죠. 그럼 강아지의 경우에도 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니까 강아지도 역시 뭐라고요? 천연 과실, 산출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천연 과실이다라고 하고, 법정 과실은 뭘 말하냐면 그 목적물의 사용 대가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쓰게 되면 차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면 뭐가 나가요? 이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 과실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을은 어쨌든 이 과실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얻어왔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그럼 을이 원칙은요, 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 지금까지 얻어왔던 과실은 가져도 될까요? 그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까요? 원칙은 반환해야죠. 권한 없이 쓴 거잖아요. 남의 걸 쓴 거니까. 근데 언제나 모든 이익을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좀 딱하니까 일정한 경우에 과실 취득권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과실 취득권에 관한 규정을 201조에서 둡니다. 두 번째는요,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이 목적물을 이만큼 훼손시켰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을 좀 때려 부쉈어요. 아이 속 풀렸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병이 찾아온 거죠. 내 집인데 절반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결국 을은 누구 집을 부순 거냐면 병집을 부순 거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남의 집 부쉈으니까 손해배상해줘야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조금 조절해 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규정합니다. 이게 이제 20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규정하냐면, 을이 목적물을 사서 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 여기에다가 비용을 썼어요. 비용.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용이라고 하면 두 종류를 볼 거예요. 필요비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비라는 건 뭐냐면 수선 유지비예요. 유지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선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현상 유지 비용이 필요비고, 그리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유익비라고 부릅니다. 유익비는 다른 말로 계량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이 집을 샀는데 이 가옥이 좀 노후되어서 대문도 고장 나 있고 벽에 금도가 있고 이래서 땜질하고 고쳤어요. 그게 무슨 비용일까요? 그게 유지비, 필요비예요. 그리고 집이 오래돼 가지고요,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이게 전부 다 구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신식으로 싹 개조했어요. 그럼 이제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익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을이 수선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가치도 증가시켜서 이제 우리 집 빛과 번쩍 좋다 이러고 있는데 병이 찾아와서 내 집 달래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죠. 그럼 인도할 때 인도하더라도 뭐는 받아야 돼요? 비용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용을 못 받게 하면 오히려 누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병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법에서 그럼 당신 비용은 받게 해줄게 라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줍니다. 203조의 규정이에요. 근데 일단 이 비용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은 선의자 악의자를 묻지 않고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모두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샀어요. 그럼 알면서 샀으면 이건 무슨 점이에요? 알았으니까 악의점이죠. 근데 얘가 여기다가 비용을 썼대요. 비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얘가 악의를 하더라도 비용을 못 받게 해버리면 누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민법은 감정을 버리셔야 한다 그랬어요. 뻔히 알고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얘가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니까 을이 그걸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규정하는데, 자 201조부터 한번 볼게요. 213쪽입니다. 213쪽에 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자, 과실 취득권을 누구에게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냐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고요. 과실 전부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3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은비로 점유한 사람도 과실 취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해 주는 거냐면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해 줘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나는 오신했어 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과실 취득권을 인정해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1년간 사용을 했어요. 1년간. 그러면 이 병이 요거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을은 병에게 요 1년간 사용한 부동산의 차임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차임이 뭘까요? 목적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차임은 법정 과실,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과실을 선의 점유자를 전제로 할 때 이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은 지금까지 사용한 이익을 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돌려주면 되냐면 요 원물, 부동산만 반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의 점유자 을은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느냐, 반환해야 하나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 인정되니까 원물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202조를 볼게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자, 악의 점유자는 전부 다 물어내야 되고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회사. 다른 말로 하면 자주점유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우를 나누면 선의와 악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일 수도 있고 타주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면서 자주. 그리고 악의점유자는 나눌 필요도 없죠. 계약이 잘못된 걸 뻔히 권한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한 거니까 얘네들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을이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 믿었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믿었다. 믿었으니까 선의. 믿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타주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였죠. 오신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가 믿은 계약이 뭐냐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믿은 거야. 그럼 얘가 믿은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면 얘는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바로 선이면서 자주예요. 그럼 얘가 요거 훼손할 때 남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의 거라고 다 물어내라는 건 가혹하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만 배상하면 되냐면 현존이익 배상이란 현존 상태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이라 하더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고 하면 그때는 다 물어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일단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얘가 믿은 계약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한 거야. 임대차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다. 근데 선의인데 임대차니까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계약이죠. 그러면 선의의 타주점유자 을이 그걸 때려 부쉈어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남의 건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얼만큼 물어내라고요? 전부 배상. 그래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도 갖춰야 돼요. 자주시죠. 선자 씨는 착하니까 그렇죠. 현존이익만. 나머지 것들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3조예요. 한 장 넘겨오면 203조 비용이죠. 제1항. 일단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라고 제목이 써 있어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는 다 되고 1항을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항은 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필요비. 1항은 필요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 통상적인 유지비를 또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자, 일단 2항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에 관한 규정이냐면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자, 중요한 거 누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냐면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1항, 2항이에요? 2항만 말하는 거예요? 2항만. 1항까지 말하려면 전 2항이라고 표현해야 위로 두 개고요. 전항이면 바로 위에 것만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익비만 말해.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만.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라는 건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에요. 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가옥이 노후되어 수선한다.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유지비고요. 특별 필요비라는 건 뭐냐면 뭐 재난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들어가는 대규모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이 특별 필요비인데 이걸 왜 나누냐면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조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자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과실 취득자는 모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 모든이 아니라 뭐만. 통상 필요비고 특별 필요비는 별개니까 이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을이 선의점유자로서 이 목적물을 1년간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요 차임을 돌려줘야 돼요. 지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선의점유자면 차임 줄 필요가 없죠.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1년간 살았을 때 이 목적물에 세금이 부과돼서 얘가 그걸 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공짜로 목적물을 사용한 사람이 병한테 돌려주면서 야, 너 대신에 내가 세금 냈잖아. 세금 돌려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은 바로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통상적인 필요비예요. 그러면 과실을 취득했으면 됐지 통상적인 필요비까지 또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에요. 얘가 다른 말로 하면 통상적인 필요비, 유지비는 왜 썼을까요? 과실 취득하려고 쓴 거예요. 사용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지 또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우리 판례 중에 어떤 게냐면 어떤 사람이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사가지고 그 기계를 가동하여 그 기계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왔대요. 그럼 기계에서 뭘 취득했다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해온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되어서 부품 몇 개를 교체하는데 돈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계약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계를 잘 사용해 왔는데 그걸 돌려주면서 야, 내가 그거 부품 교체했으니까 부품 교체비는 별도로 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부품 교체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적인 유지비를 또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 드셨어요? 예. 안 드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익비가 나와요. 유익비라는 것은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 증가된 가치가 없으면 유익하다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쓴 돈, 지출한 돈이 있어요. 지출액. 근데 지출했다고 해서 가치가 똑같이 증가되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지출액과 그로 인한 증가액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썼는데 가치가 제가 적소에 투입해서 2천만 원 증가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 썼는데 가치가 100만 원만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선택할 거냐라는 게 수험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돈 줄 사람이 선택할까요? 돈 받을 사람이 선택할까요?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그럼 점유자의 회복자예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가 선택해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좀 전에 돈 줄 사람 받을 사람은 다 맞히셨잖아요. 용어만 바꾼 거예요. 돈 줄 사람이면 채권자예요, 채무자. 채무자. 보통 이런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은 채무자가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돈 줄 사람이 선택을 해서 요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냐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회복자인데 나 돈이 없어. 나 한 6개월 있다가 주면 안 될까라고 법원에 하면 법원이 그래요. 6개월 있다 주세요라고 법원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상환 기간 연장이 되는 건 뭐라고요? 유익비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연장이 될 수 없어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는 말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공부 나중에 할 텐데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상환 기간을 연장 허여해 줬다라고 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유익비는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는 말이고 이 말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말이니까 묶어서 좀 봐두시고요. 요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예요. 요거 이제 사례 문제로도 자주 등장되니까 다시 한번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15쪽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지난주에 다 봤죠?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줄도 거져 있고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다 봤고. 그럼 218쪽을 봅니다. 일단 217쪽에 소유권의 조문을 한번 볼게요. 217쪽에 제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서 밑에 쭉 나오는데 간단한 문제인데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은 이 집 표면에만 미쳐요? 지하 지상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하 일정 공간과 지상 일정 공간에 미쳐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 그러면 이 수목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예요? 소유권의 범위에 속해요? 속하죠. 우리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고, 그럼 여기에 이제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이건 누구 거라고 했냐면 경작자 거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 이제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그럼 건물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건물은 언제나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 돌덩이가 있는데 자연석에 원래 있던 돌, 자연석이다. 그럼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겠죠. 근데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각된 석불이 있었다. 인공적으로 조각되어 있는 석불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 땅 밑에 천연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동굴. 그러면 이 땅 밑에 있는 지하 동굴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일까요? 별개일까요? 일부요. 지하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하 동굴도 토지 소유권의 일부고요. 그리고 이 땅 밑에 돌덩이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일부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업권은 이제 광업법이 규정하는 준물권인데요. 광업권에 규정이 되는 광물에 해당한다면 이건 토지 소유권 일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중해 있는 토사나 암석은 토지 소유권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토사가 아니라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라면 이건 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다룬다는 거고요. 요 밑으로 물이 흘러요. 이 물은 지하수 또는 온천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나 온천수는 별개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일까요? 이건 토지 소유권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천권이라는 물권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이건 토지 소유권의 일부지 별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부합의 문제고요. 이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 저당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동그라미 쳐진 데는 미쳐야 안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이 지금 토지의 저당을 잡았을 때 지금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이건 토지의 일부니까. 근데 별개 독립한 물건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저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요. 자, 이제 조심하실 점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취득시효가 나와요. 218쪽에 괄호 2번에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221쪽에 괄호 3번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점유취득시효만 보시면 돼요. 시험은 뭐 점유취득시효에서 집중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나중에 이론 강의 가서 별도로 보고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218쪽에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일단 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주 점유한다고 했죠. 우리가 자주와 타주를 구별할 때 자주와 타주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합니까?
객관적.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몇 년간 점유해야 돼? 20년. 근데 20년을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지금 이 점유취득시효는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이에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법률 행위로 인한 건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예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변동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요건으로 쭉 나와 있죠. 봐두시고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A는 아직 소유자가 된 건 아니고 뭐가 발생이 되냐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죠. 등기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이다. 그럼 이게 만약에 채권적이라면 등기 청구를 아무에게나 할 수 있어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상대방. 물권이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했을 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라고 해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2000년에 완성이 됐을 때 이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얘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런 상황이면 누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완성했을 때 소유자가 갑이겠죠. 근데 갑이 을한테 95년에 등기를 넘겨요. 자,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을이 될 거고요. 을이 만약에 병에게 98년에 등기를 넘기면 A의 상대방은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온 건데 그러면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여러 명 변경됐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여러 명 바뀌었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완성했을 때 그때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받아오면 되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의 변경이 얘가 등기 받아오는데 아무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서 2001년에 등기를 넘깁니다. 2001년에. 자,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갑이에요.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는 동안에 을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그럼 등기를 받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이게 사례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 상대방이 언제 받은 사람이냐. 만약에 완성 전에 받은 사람이면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완성 후에 받은 사람이라면 얘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목적물의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소유권이 전전양도됐어요.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자는 최종 양수인 마지막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이 전전전전전전전 양도되고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요 최종 양수인은 완성 후에 받은 사람이에요? 전에 받은 사람이에요? 전이죠. 그럼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를 못한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2001년 현재 A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등기가 바뀐 요 2001년을 뭘로 인정해 주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새로운 기산점.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A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 주면 다시 이때부터 몇 년만 또 지나면 돼요. 20년만 또 지나면 돼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금방 가요. 그렇죠? 20년. 요걸 그래서 우리 판례가 1차 취득시효라 하고 이것을 2차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건 이제 20년 후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A가요 갑한테 아니 왜 을한테 등기를 줘요? 나한테 주셨어야지 물어내요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일단 근거는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인지. A가 자기 등기 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근거는 채무 불이행일까요? 불법행위일까요? 우리가 차이점 봤었죠. 차이점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쓰려면 그 사람의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계약관계.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계약 관계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불법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A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은 A와 갑 사이에 지금 어떤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죠. 얘가 계약한 적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돼? 불법행위라고 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의 말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A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갑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계약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고요. 그러면 이 갑이 자기 부동산을 팔았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물어달래요. 물어줄 거야 안 물어줄 거야? 안 물어줘야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냐면 갑이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을 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했더니 갑이 얘 주기 싫어서 이걸 나중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판례 입장은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 때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다고 볼까요? 모르고 팔았다고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팔았다고 봐요. 알면은 저질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서 알면서도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핵심이에요. 알고 팔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 219쪽에 박스의 그림을 볼게요. 등기가 2009년에 넘어갔는데 완성은 2010년이 됐어요. 그럼 지금 완성 후에 바뀐 거예요? 전에 바뀐 거예요? 전에. 그래서 B번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밑에 C번에 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바뀌었대요. 등기 받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도 그렇고요. 근데 밑에 박스 밑에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1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내용들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다 보신 거니까 읽어두시고. 자, 그러면 221쪽에 밑에 4번에 취득시효의 효과예요. 효과. 1번에 보면 등기 전의 효과.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데 갑이 소유자고요. 의뢰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를 안 받아왔어요. 등기를 안 받아왔다는 건 현재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거였죠. 자, 우리 지난주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비교했었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침탈 시에. 자,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했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행사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얼마 안에 해야 돼요? 제척 기간 1년이 있었어요. 이게 점유물 반환이에요. 근데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없죠.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이때 점유할 권리 있는 자로 본 대표적인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점유할 권리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시효를 완성하면 있다는 거예요. 완성 안 하면 아니지만 완성했다면 얘한테는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갑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 전이에요.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는 생긴다고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고, 그럼 얘가 이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얘가 뭘 하냐면 등기합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하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을 원시 취득으로 볼 것이냐 승계 취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자, 권리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제목 그대로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승계받는 게 아니라 얘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게 원시 취득이고요. 승계 취득은 전주, 앞사람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매매를 해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신축. 승계 취득은 뭐 이전적 승계와 포괄적 이런 거 있는데 뭐 매매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매매 교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이 전주갑과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이 권리를 승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을은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해 줄까요? 그렇죠.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뭘로 보냐면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을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럼 얘랑 차이점 뭐냐면 이게 만약에 원시 취득이면 전주에게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가 있었다면 그거를 다 떠안는 거예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원시 취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떠안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원시 취득으로 봄으로써 전주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모두 다 소멸하고, 또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하면 등기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점유 개시 시부터 80년부터 계속 소유자였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221쪽에 동그라미 1번. 등기 전의 효과. 아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줄이 나오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 명의는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2번 등기 후의 효과. 기억해 보면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예요?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취득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자, 언제부터라고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따라서 시효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익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유취득쇼의 효과가 되겠고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223쪽 또 볼게요. 223쪽에 조문 213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아니라 뭐에 기한 반환이에요? 소유권. 조문을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말라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근데 이때 점유할 권리 있는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취득쇼 완성자,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4쪽에 괄호 2번에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줄에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자, 취득쇼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그 다음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이 두 가지 판례로 나온 걸 조심하시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환 청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얘네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첨부를 좀 볼게요. 222쪽에 부합을 볼 텐데,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고 을도 물건의 소유자인데 이 물건이 결합이 되어서 분리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금지시킵니다. 그럼 분리를 금지시키면 요거를 마치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리를 금지시키면 이제 누구를 소유자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갑을 소유자로 할지 을을 소유자로 할지 아니면 공유로 할지 이런 걸 정하게 되는데 이 소유자가 만약에 갑으로 결정되면 갑은 을의 것을 그냥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는 줘야 돼요. 대가로 부당이득은 반환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을 정하는 것이 부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대표적인 부합은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근데 주유소 밑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위에 주유기 이렇게 총 달린 주유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유류 저장 탱크는 요 주유소에 부합되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유소 토지가 팔리면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유리저장 탱크도 같이 가는 거고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탱크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요 주유기는 부합물로 보지 않고 종물로 봐요. 종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주물이 있으면 이 종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물에 편익에 제공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물이라고 불러요. 종물. 근데 종물과 부합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종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부합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보는 대표적인 종물은 저기 횟집 건물이 있어요. 횟집 건물이 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한 수족관 건물이 있다. 횟집 옆에 있는 조그만한 수족관 건물이 있으면 요건 독립성이 있는 거지만 요거는 횟집의 편익에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주물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에만 미치겠어요? 종물에도 미쳐요? 당연히 좀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합물, 종물에 대한 개념이고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으로 보느냐? 교재를 보시면 그 222쪽을 볼게요. 첨부. 그래서 괄호 2번의 민법의 규정. 그래서 1번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분리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2번 첨부의 결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고. 그래서 B번을 한번 볼게요. B번. 하단부에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이냐면 부합의 정도.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정도가 되면 부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동산이 결합이 되었다. 그럼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될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할까요? 동산 소유자가 취득할까요? 부동산 소유자. 이건 가격과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에 2억짜리 동산이 부착이 되었다.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근데 권원자가 권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건물에 임차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물건을 하나 설치하는데 이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이거 누구 걸까요? 임차인 거겠죠. 임차인 거.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건물에 부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캠 이런 것들을 설치했어요. 이건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탈부착이 용이하잖아요. 그럼 요건 건물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빌려가지고요, 외벽을 다시 덧대고 내부 천장의 합판을 모두 교체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독립성이 있어요, 건물의 일부예요? 이건 건물의 일부예요. 그럼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의 일부분이 돼버리면 이건 임차인 게 아니라 임대인, 건물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으면 누구 거냐면 임대인 소유. 그럼 이건 결국 뭐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냐면 저당권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성 있는 부분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을 경락받으면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TV, 에어컨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누구 거? 이건 채무자 게 아니라 임차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미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져가죠. 건물의 일부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또 뒤에 또 나올 텐데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한 물건은 임차인 거니까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아저씨가 이거 사세요라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거라고요? 임차인 거.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청구하면 갑은 이것을 사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부속물 매수란 말 많이 볼 텐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고 할 때 이 부속물은 독립성이 없어도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독립성이 없어요. 누구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없어서 건물의 일부예요.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죠. 그럼 임차인이 이거 사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임대인 건데. 그러면 얘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때는 이제 독립성이 없으면 내가 돈 써서 증가시킨 거야 라고 유익비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속물 매수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임차인이 언제든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임대인이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법에서 제한을 두는데 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부속물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또는 요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속물 매수가 인정이 돼요.
설치할 때 누구 동의를 얻었다고요? 임대인 동의 또는 임대인한테 샀을 때 그때만 부속물 매수가 인정이 된다. 그럼 지금 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요 임차인이 토지를 빌렸을 때요, 건물을 빌렸을 때요. 건물을 빌렸을 때요. 건물을 빌려야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오고요. 토지를 빌린다. 토지를 빌리는 건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있다고 했어요. 토지를 빌렸을 때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물 매수라고 해요. 지상물. 뭐 구별하기 쉽죠. 땅 위에 물건이에요. 내가 땅 빌렸으니까 땅 위에 물건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고, 부속물 매수는 건물에 부속시킨 것을 사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한번 보면 니은의 효가 나오죠. A번의 원칙.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가격이랑 상관없이 누가 소유자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죠. 권원이 있는 경우고, 오른쪽에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합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저당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니까 일단 부합에 대한 개념. 그럼 아까도 소유권 처음 시작하면서 본 것도 부합의 개념을 본 거예요. 아까 봤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 안 되죠.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 부합의 법리고 결국 저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공동소유 보죠.